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태현 교수입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곰캠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이크가 한 학기 동안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망가졌나 봐요. 녹음이 안 돼서 아무리 해도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요.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넘겨가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지난 1주차에 여러 가지 질문과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사실 이 강의 내용보다도 그 철학에 대해서, 이 철학에 대해서 하여간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면 또 여러분 성적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서양 철학의 이해, 우리 일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서양 철학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철학사를 책을 하나 좀 구비하면 좋겠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 책입니다.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지은 건데요. 군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 지음의 이 서양 철학사 1권 또 2권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중고로 사세요. 책은 저도 중고로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은 반값 내지 60%면 살 수 있고요. 북코아라는 데 또 있거든요. 알라딘이나 예스24에도 할 수 있고요. 북코아라는 데는 중고 서점들이 모이는 사이트예요. 거기는 더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책이 비싸다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반값으로 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아주 번역도 잘했어요. 윤형식 박사가 이제 제가 독일에서 같이 공부한 분인데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누굴 빌려줘서 지금 없는데 재미있게 그냥 읽으려면 옛날에 나왔지만 러셀의 서양 철학사도 재미있습니다.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재미있게. 자, 그럼 우리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3교시와 4교시로 나눠 가지고 이 내용을 일과의 내용을 반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 철학의 계보가 있죠. 이게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 텐데 좀 더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예. 먼저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플라톤과 스파르타,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플라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것이 이제 일과의 중심 내용인데요. 사실 그거는 이 플라톤까지 내려오는 그 철학, 그리스 철학의 계보와 또 그 출발점을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너무 그 정치적인 측면에만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플라톤 이전에 이 서양 철학이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계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거든요. 그리스 소크라테스라는 저수지를 통해서 다 흘러나온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런 철학들이 소크라테스를 거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내려가고 소소크라테스 학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키레네, 키니코스, 메가라 학파, 그래서 그것들이 그 로마 시대의 주요 철학 학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회의주의, 이런 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도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면 약 한 BC 6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BC 7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생겼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그 다른 문화에서는 하지 못한 생각들을 해낸 거예요. 그게 좀 그 서양 철학이 오늘날도 이렇게 강한 이유가 그리스에서 이 사람들이 그 독특한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들이 오늘날의 그 자연과학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오늘날 생각하는 것의 기본 개념을 이 사람들은 물론 실험 같은 걸 통해서는 안 했지만 자연을 관찰한 후에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 점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이 그러면은 이 그리스 문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두 가지가 혼합이 된 겁니다. 그리스 문명은 지금 크레타 섬이라는 그 에게해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래 바다가 있잖아요. 그걸 에게해라고 하는데 그 터키하고 아테네 그 사이에 있는 큰 바다가 있죠. 거기에 그 남쪽에 크레타 섬이 있는데 이제 그 섬에서 먼저 에게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명은 어,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점차로 가져와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서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각도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그리스 조각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측량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집트에서 가져왔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인종은 뭐냐 하면 그 페니키아인이에요. 페니키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있죠. 블레셋인. 그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이고요. 나중에 로마하고 싸운 한니발 장군, 카르타고 사람들도 다 그 블레셋,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인이에요. 그 페니키아인이라는 건 그리스 혈통입니다. 그리스의 이 바다에 쭉 흩어져 살던 그런 민족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크레타 뭐 이런 섬들을 통해서 문명이 오면서 이제 본토까지 지금 아테네나 이런 스파르타 이런 쪽까지 그런 문명을 만든 겁니다. 그리스 문명을. 그러고 도시를 만들고 그런데 그때 북쪽에서 이 지금 그리스 북쪽에 사는 지금 현재 그리스인들이 내려온 겁니다. 딱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복을 한 겁니다. 이 에게인들을. 그리고 나중에 섬까지 내려가서 다 재정복을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문명을 전해준 그 에게 문명을 그리스 그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인종적으로 합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터키의 서해안에 전부 그리스인들이 식민지 도시를 세웠는데 거기를 이오니아라고 해요. 그 에게해를 중심을 이오니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터키의 지금 남부에 한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밀레토스라는 데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하고 그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서 나온 철학자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고 이 밀레토스 학파, 즉 터키 남서부 해안에 있는 그리스인들의 식민지로부터 서양 철학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출발점을 탈레스라고 하죠. 탈레스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그 어떤 신화, 그리스 신화를 다 그 당시에 믿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 신화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좀 불명확하지만 현재 독자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주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만족하지 않고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그런데 이 사람은 다분히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처음부터 유물론적이에요. 한편으로 유물론적이면서도 또 유신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인들의 종교인 올림포스 종교를 다 그 당시에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뭐 신이라든지 영혼의 존재 이런 거를 또 믿었어요. 그리스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섞인 것이 그리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단순한 유물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의 유물론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탈레스인데 탈레스는 아주 일화가 유명하죠. 이 사람은 과학자라서 이집트에 여행도 하면서 이제 이집트 사람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사람이 일식을 예측했어요. 대단하죠. 이제 그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피라미드의 높이를 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측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을 늘 연구했는데 그러다가 밤에 구덩이에 빠졌죠. 그걸 보고 하녀가 웃었다고 하죠. 비웃었다고 하죠. 하늘은 볼 줄 알면서 자기 발 아래 구덩이는 못 본다고. 근데 이 사람은 대개 이제 철학자들이 그렇죠. 너무 이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걸 추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탈레스가 꼭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탈레스는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그런 경제 상황 이런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해는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이 들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 사람이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를 사서 소위 매점 매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되니까 이제 올리브유 값이 엄청나게 치솟았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누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의 경영에도 뛰어났고 또 이런 자연과학이나 철학에도 뛰어난 양면을 다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여간 철학자도 인간이고 가정을 갖고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가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탈레스한테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탈레스가 추구한 건 뭐냐면 우주의 그 아르케라는 거예요. 아르케가 뭐냐 하면 기원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그리스어로 엔아르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라는 뜻인데 거기는 이제 그 우주가 생기기 이전 처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추구한 거예요. 탈레스부터. 그래서 그게 뭐냐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물의 어떤 근원적인 변하지 않는 물이라는 거죠. 그걸 물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그보다 적은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타 이 밀레토스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래가지고 탈레스를 이제 비판하면서 자기 이론을 제시했죠. 아낙시만드로스가. 이 사람이 제시한 거는 이렇게 물이라고 정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인지 그 출발점은 이 우리가 보이는 물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 뭘까? 그러니까 물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탈레스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것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아페이론 그래서 규정할 수 없는 것 무규정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우주 만물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물질이면서 원리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그 현대 뭐 물리학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우리가 그 최초의 입자들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인정하거든요. 물론 원자를 쪼개면 6개의 그 유형의 쿼크가 나온다고 지금 이론을 세웠지만 사실 명확하게 증명이 안 되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가 다 뭘 알지 못해요. 이게 물론 이제 하나는 아니죠. 지금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그게 이제 다인지도 몰라요. 또 그게 또 어떻게 쪼개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아낙시만드로스 생각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페이론이다.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는 이제 공기라고 그랬죠. 공기에 이렇게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공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이 우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밀레토스에 살았던 요 세 사람은 상당히 유사한 사고방식, 아르케를 찾으면서 이렇게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그 후에 나타난 이 헤라클레이토스인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에베소스라고 에베소 있죠. 에베소 신약성경에 나온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베소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더 독특해요. 이 사람은 거기에 이제 변화라는 개념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태까지 변화의 근원에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근원이다, 아르케다 그걸 찾았는데 이 사람은 변화 자체가 우주의 질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유명한 말이 만물은 유전한다. 만물은 돌고 돈다 이거죠. 계속 변화하는데 그러나 그 변화를 일으키는 법칙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이성적인 어떤 법칙. 우리 그 유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이치죠. 또는 뭐 성리학에서 말하는 태극의 원리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기로 발현하는 것이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불이다라고 했어요. 불이라는 게 사실 없다가 불이 붙여지면 불이 나오고 또 연기가 나오고 재가 되고 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변화 속에서의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일정한 통일적 원리가 있다. 이게 바로 나중에 헤겔이 얘기하는 그 변증법 사상의 아주 그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한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이전에 가장 그 중요한 형이상학자가 이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파르메니데스가 양대 산맥이라고 하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를 중시했고 파르메니데스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진짜 참 근원적인 존재다. 우리가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데 설득력이 있죠. 헤겔의 변증법이 그런 것처럼 계속 변화하는데 어떤 규칙 없이 변화하는 건 아니다. 일정한 규칙이 그 변화 속에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주는 또 인간 세상도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상당히 합리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오니아파가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다 이게 소크라테스 바로 이전까지 이렇게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또 그리스인들이 특히 이탈리아 남쪽에 또 시칠리아 이런 데 다 식민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이 배 타고서 이 사람들이 항해를 해서 자기들이 간 데마다 도시를 세우고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엘레아라는 지방에 있는 거기서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제논인데 파르메니데스가 가장 유명하죠.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런 식의 논리죠. 그러니까 아주 형식 논리에 출제해서 존재는 비존재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 존재라는 것의 어떤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불변의 존재다. 이거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변하는 것은 다 가상이고 진짜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나뉘어지지도 않는다. 공간적으로 그냥 하나다 해서 이 사상이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죠. 존재라는 것, 참으로 존재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나뉘어지지도 않고 그게 이제 하나로 생각을 했죠. 플라토니누스의 일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절대로 변하는 것들은 이 가짜다. 플라톤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변화는 우리가 사계절 있죠. 뭐 태풍 이런 거는 다 이게 껍데기예요. 가상이에요. 진짜 속알맹이는 변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인 제논이라는 사람이 제논의 역설이라는 것을, 즉 자기 스승인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논이 논리적으로 이제 말을 꾸며냈는데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는데 거북이가 조금 더 앞에 있어요. 5m쯤 앞에 있고 이제 뭐 1000m 경주를 하는데 절대로 토끼는 물론 거북이보다 빠르다는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토끼는 거북이를 못 따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거북이를 토끼가 따라가죠. 중간에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역시 그 파르메니데스 존재론에 따라서 시간을 빼버린 거예요. 거리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변화는 의미가 없으니까, 가짜니까. 그래서 거리를 치면 예를 들면 거북이가 있고 토끼가 뒤에 있으면 토끼가 거북이한테 간 만큼 거북이는 조금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또 그 거리를 또 토끼가 가면 거북이는 또 조금 앞으로 가고 이런 식의 논리를 펴서 사실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분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과 틀린 거지만 제논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 파르메니데스 진짜 존재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원론자들이 있어요. 다원론자들은 이쪽 이오니아파를 이어서 이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원소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사원소설이 있죠. 물, 흙, 공기, 불.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하나의 아르케 근원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 다원론자라는 건 왜 그러냐면 네 개에서 찾은 거예요. 엠페도클레스가 이 네 개. 물, 흙, 공기, 불 해서 이 밀레토스 학파에서 얘기한 걸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그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은 나와서 이 사람도 되게 과학적인 사람, 태양이라는 게 불덩이, 커다란 불덩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과학적인 지금 우리 생각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더 나가서 그러니까 원소가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원소다. 그래가지고서 그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원소들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원리들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정신.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 누스라고 해요.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은 이중적인 생각을 해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제하는,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 이 정신은 비물질적인 거죠. 그 두 세계를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데모크리토스는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 그리스 철학자 중에 가장 오늘날의 유물론하고 비슷해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원자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아톰이라고 그러죠. 지금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토모스, 이 데모크리토스의 표현으로는 아토모스라고 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이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더 유물론적으로 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 그게 오늘날의 원자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모크리토스를 누가 좋아했냐면 칼 마르크스가 좋아했습니다. 막스가 박사 논문을 베를린 대학에서 쓸 때 이 데모크리토스에 대해서 썼어요. 그 사람이 엠페도클레스하고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 데모크리토스는 오늘날의 유물론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원자론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학파가 소피스트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를 보면 이제 소피스트 이름을 딴 책들이 많죠. 여기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이런 거 다 플라톤의 대화편 책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랑 이 소피스트 학파를 대립시켜서 굉장히 이제 그 대결하고 자기는 소크라테스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원리를 자기는 더 발전시키려고 한 거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상대주의예요. 우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동안에는 여기 이오니아, 이탈리아, 이 다원론자들은 다 우주의 근원인 자연을 이 뷰시스라고 하는 자연 세계를 탐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중요한 건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중요하지. 우리가 먹고 살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인간이 철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연에서 이 사람들은 불변의 원리를 찾았는데 아니다. 이 인간 세상은 불변의 원리가 없다. 모든 것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상대적이다. 그 사회마다 존중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선택해야 할 또 원칙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대처해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잘 살고 유리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인간이 이성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처세술 이런 거하고 연결되죠. 좀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연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과외 공부식으로 돈을 받고 했죠. 가르치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더 플라톤이 볼 때 아주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철학을 돈 받고서 가르치다니. 아니 나도 지금 철학 교수도 학교에서 월급 안 주면 강의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나도 이 사실 소피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플라톤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상대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것은 소크라테스처럼 진리가 있고 올바른 덕과 윤리가 있다. 네,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학파에 가깝죠. 이제 소크라테스로 들어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다원론자와 또 소피스트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론 이렇게
무슨 학파를 이루어서 자기 앞에 무슨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테네의 평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도 자기가 아테네가 싸울 때 그때 한창 펠레폰네소스 전쟁이었죠. 그때 이 사람이 세 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다고 그래요. 아주 소박한 서민인데 이 사람이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철학을 그 당시에 이제 이 철학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해서 자기의 철학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다원론자들로부터는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우주의 원인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아낙사고라스처럼 영혼이 있어서 어떤 그 누스라는 게 있어서 그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상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소피스트들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철학의 중심이라고 철학의 어떤 물음 자체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철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자연 철학이었는데 이 소피스트들의 영향 아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선은 제자인 플라톤을 통해서 이 엄청난 플라톤의 그 대화편 전집이 이런 거죠. 이런 이 전집이요 7권이나 나와 있어요. 7권. 에서 이제 서양 철학의 어떤 틀을 세운 거죠. 소위 서양의 합리론, 관념론의 틀을 세웠고요. 또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뭐랄까 서양의 모든 학문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은 뭐 형이상학부터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뭐 자연학이라든지 그 우리나라 이제 오늘날의 물리학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광물학, 무슨 식물학, 별거를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학문의 분과를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그걸 통합하는 논리학과 또 형이상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됐죠. 플라톤은 또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줬어요. 플로티노스는 로마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비가이면서 우주의 이 파르메니데스부터 플라톤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가장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걸 해서 일자, 토헨 해서 하나인데 변하지 않는 우주의 근원 같은 그리고 신적인 존재.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발출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신플라톤 학파가 이제 기독교와 만나면서 기독교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이제 바로 기독교 신학도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이제 나중에 스콜라 철학이 되죠. 이 두 가지가 이건 이제 신비주의, 신플라톤주의는 신비주의로 나가고요. 이 두 가지가 서양 기독교의 신학의 흐름을 또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부터 내려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이 서양 중세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이 기독교 사상에 그 기독교는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 구약 성경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그것을 학문화하는 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학파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요 또 하나 영향을 준 것은요. 이건 이제 수제자들의 흐름이고 나머지 또 소크라테스를 흠모하거나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학파가 적어도 3개가 된다고 봐요. 이걸 이제 소소크라테스 학파라고 하는데 첫째가 키레네 학파예요. 키레네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리스티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쾌락주의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에게 최고의 것이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즐거움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우리 삶의 즐거움을 행복을 긍정을 했거든요. 낙천적인 성격이고 그걸 이어받아서 행복인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제를 통해서 의지적인 절제를 통해서 쾌락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게 나중에 에피쿠로스 학파 로마 시대의 유명한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로 발전합니다. 그 에피쿠로스야말로 이제
쾌락을 가장 중시하는데 인간이 즐거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소비하고 무조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자기가 정치적으로 뭐 권력을 가지고 싶으면 다 갖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 평정심, 아타락시아라는 걸 얻기 위해서 오히려 절제를 하고 우리 욕망을 줄임으로써 쾌락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쾌락주의죠. 로 발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퀴니코스 학파라는 게 또 이 소크라테스의 아주 큰 영향을 받았는데 퀴니코스라는 것은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디오게네스인데 이 통 속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사회적 규범 이런 걸 다 무시해요. 중요한 것은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버리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진리에 대한 엄격한 그 자세가 바로 이제 나중에 스토아 학파에 영향을 줘서 로마 시대 때 제논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주고 이제 나중에 로마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또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스토아 학파가 되죠. 이 사람들은 우주의 어떤 질서, 우주의 로고스적인 원리를 우리 인간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메가라 학파는 메가라는 또 시에서 생겨나는데 에오플레이토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여기 이제 그림이 잘못됐어요. 좀 이거는 사실 메가라 학파도 굉장히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건 가짜고 선만이 있다. 그런 점에서 플로티노스하고 유사합니다. 신플라톤주의하고. 그래서 이 메가라 학파는 사실 스토아 학파에 영향을 줬어요. 절대 선이 우주의 질서를 인간이 따라야 된다. 뭐 유교도 그렇죠. 이 인이 하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이 천인 가문에서 인간이 그 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의 예지를.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서양이건 동양이건 사고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회의주의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서 먼 친척이랄까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약간 소크라테스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소피스트에서 내려왔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론이라는 사람이 고르기아스처럼 고르기아스가 굉장히 우리 그 어떤 상대주의 규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도 우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그것을 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알아갈 수도 없다. 공유할 수도 없다. 이런 식의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피론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이 피론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회의주의를 발전시킨 이유는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수행자들 구루랑 같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깨닫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피론이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어떤 우주적 질서, 뭐 이성, 누스, 영혼 이런 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뭐 파르메니데스의 불변의 존재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 중지, 에포케라는 거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맞다, 틀리다 하면 안 되고 이게 참 존재다, 아니다 이런 건 우리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회의론, 지금도 이제 회의주의라는 게 있죠. 불가지론, 뭐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뭐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진리는 뭐 나름대로 다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거짓말이 되고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상당히 회의주의의 성격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길었죠. 이게 그리스 철학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크라테스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소크라테스를 플라톤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면 그리스 철학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이렇게 하면은 고대 철학, 서양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 로마 철학이 끝납니다. 다음으로 너무 오래 갔는데요. 소크라테스 좀 보고 좀 있으면 끝나겠습니다. 많이 갔네요. 자, 470년부터 399년에 살았고요. 이 사람 일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테네에서 살았고 이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는 원래 어머니가 그 삼파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층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의, 가치 있는 삶, 덕, 진리 이런 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하고 막 토론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했죠. 근데 이 사람이 소피스트들과 함께 그리스 철학을 인문 철학, 인간 중심의 철학을 하는데 일조했어요. 여러분, 이 인문학을 인문과학, 뭐 인문학, 인문 철학을 휴머니티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간에 대한 학문이란 뜻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이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꾸 또 여기 우리 책에서 말하는 것은 스파르타 쪽을 좋아하고 그 당시 아테네 상태에 대해서 좀뭐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뭐 그랬다고 해서 불경죄로 고소당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부정했다 이런 죄를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얻고 이 사람이 신을 부정한 적도 없고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말하는 이제 신이 보낸 다이몬 해서 영혼을 인정했어요. 자, 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무지의 지 이게 바로 진리 추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야 진리에 가까워지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모든 지식, 모든 진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지금 태풍이 부산 쪽에 왔는데 지나갔죠. 지금 우리는 별로 지금 충청도나 경기도에서는 아주 약하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진리에 가깝다. 이게 무지의 지죠. 이것을 이 사람이 체득을 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서양 철학의 정신입니다. 이 주류 서양 철학의 중심, 합리론은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안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또 하나의 영향력이 지행합일입니다. 지행은 아는 대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예. doing by knowing 해서 우리가 know 안다고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do 하는 것이 이제 분리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지식인들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사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존경하죠, 지사를.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깨달음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이웃을 위한 깨달음을 행동할 때 우리는 지사라고 하죠. 일종의 소크라테스는 뭐 정치적인 지사는 아니었지만 철학적인 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존경하고 제자들이 다 망명 피신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거부했죠. 왜냐하면 아테네 시민들이 자기를 이렇게 사형을 언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러나 자는 아테네의 법을 존중한다. 그래서 나는 그 법대로 죽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철학자들이 어떤 공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줬죠. 소크라테스가. 자, 이제 플라톤으로 들어갑니다. 플라톤은 굉장히 그 왕족이었고요. 원래 왕족의 후손이고 귀족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이 사람의 그 삼촌이 또 그 아테네의 주요 정치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러다가 그 삼촌이 이렇게 몰락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정치적인 그 투쟁 이렇게 그런 음모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정말 진정한 그 정치, 참다운 정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소위 이상국가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는데 진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파르메니데스의 참 존재, 변하지 않는 그 세계가 있어요. 그게 이데아의 세계죠. 이데아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선한 그 가장 완전한 모델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존재들이.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추구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들은 다 이 동굴 속에 있는데 동굴에 여기 불빛이 있어서요. 바깥에서 오는 문 입구가 열려 있어서
희미한 그 이미지들이 불에 비춰서 벽에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라고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가짜죠. 이게 바로 오늘날 현상 세계예요. 변화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도망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서 진짜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이 진짜 세계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면 이데아죠. 진선미. 그래서 이걸 보고 혼자만 즐기고